어, 철학의 길, 오늘 그 첫 번째 연세 인생학교에서의 그 강의를 그 철학의 길이라는 포맷에 맞춰서 성균관대학교의 정민재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 안을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시 후부터 저하고 함께 그 철학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그 진행하실 성균관대학교의 정민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앉아서 진행을 하기로 하죠. 일단 오늘 그 주어진 2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한 20분 정도 철학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편히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가 20분 후에 끝나면 그 옆에 계신 정민재 선생님하고 저하고 철학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아마 철학 토론을 직접 직관하시는 그 경우는 여러분도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역시 구경하시면 됩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거구나. 저하고 정민재 선생님에게는 일상적인 일에 해당하는 거지만, 철학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화에서 시작을 한 학문입니다. 동양의 그 철학을 열어 밝힌 공자의 논어도 공자와 그의 문화생들 사이에 대화의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초기 경전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혹은 그 청중들 사이에 격이 없는 토론식으로 진행이 되죠. 서양의 경우에도 역시 철학을 열어 밝혔다는 소크라테스의 그 생생한 대화가 그의 제자인 플라톤에 의해서 결집되어서 플라톤의 대화편이 서양의 철학사의 첫 번째 으뜸가는 고전으로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이 세 전통에서 물론 그 지역은 다 다르지만 포맷은 같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그 서로 안에 이제 철학적인 진리를 캐물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저하고 정민재 선생님도 그런 그 취지에서 그 토론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이 쭉 편한 마음으로 그냥 구경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철학을 2시간 내내 여러분을 묶어두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고문일 것 같아서 그 1시간 정도 경과한 다음에 그 토론 중간에 10분간은 음악을 감상하겠습니다. 그 공자도 강조했듯이 음악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그 개발하고 북돋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 장르입니다. 저도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이고, 제가 음악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여러분에게 말이 아니라 직접 그 음악을 그 유튜브와 접속해서 공연 실황을 함께 감상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곡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의 끝악장 피날레 부분 약 10분 정도를 그 감상할 텐데요.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울림이 풍부한 아주 철학적인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감상과 토론이 다 이제 시간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그 토론하는 그런 세션을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꼭 아니더라도 평소에 철학자들에게 그 궁금했던 것, 상의하고 싶었던 것, 어떠한 주제에도 상관없으니까 격의 없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그닥 질문할 게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제가 강의실에서 하듯이 여러분을 윽박질러서 마이크를 건네드리고 그 질문을 하라고 내가 강요를 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 구경하시면서 질문거리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 강의를 서하영 선생님께서 띄워놓는 이 글을 쭉 읽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스크린에 올려놓은 글은 연세 소식이라는 학교의 뉴스레터에 올렸던 굉장히 읽기 편한 에세이이고요. 제가 오늘 텍스트로 삼은 이 철학의 길의 맨 앞부분에 실린 글이기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 이승종 교수가 어떤 식으로 철학자가 되었고 철학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화면에 글을 읽어 갈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은 그냥 쭉 앉아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헤르만 헤세, 타마스 만, 서머셋 모 이런 분들이 집필한 성장 소설이었습니다. 다 서구의 현대의 네노라는 소설가 분들이시죠. 헤르만 헤세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철학과의 만남도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의 시작 등 몸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달라져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지만 제게는 변화가 몸에 국한된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춘기에 읽은 책들이 뒤흔들어 놓은 변화의 계기는 제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절실하고 생생했습니다. 책은 제게 별천지로 들어가는 스타게이트, 즉 차원 이동문 같은 거였고요. 저는 책 속에서 위대한 작가 및 사상가들과 직대면에서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저 사이에 놓인 시공간의 엄청난 간극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분들이 펼쳐 보이는 이야기와 가르침에 제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책의 저자들은 제가 발 딛고 선 시공간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의 시공간이 얼마나 광활하고 또 그 의미의 심층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더군요. 책과의 2인칭적인 만남은 저로 하여금 삶을 원점에서부터 새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2인칭이라는 표현은 소설의 시점에 1, 2, 3인칭이 있다고 보통 여러분도 국어 시간에 배웠겠죠. 1인칭은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세상을 그 다음에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의 소설이 1인칭 시점 소설이고요. 3인칭 시점 소설은 주인공이 그 혹은 그녀로 객관화되어서 나타나죠. 그래서 세상을 마찬가지로 어떤 3인칭적인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러한 게 이제 3인칭 시점의 소설인데 저는 이러한 인칭이 소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철학적인 태도에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1인칭 시점의 철학이 있고 어떤 3인칭적으로 객관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철학이나 그 학문들이 있습니다. 3인칭 시점의 학문으로서 대표적인 게 과학이 되겠죠. 객관성을 추구하는. 근데 저는 1인칭도 3인칭도 아닌 2인칭을 추구하는 철학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2인칭은 나와 상대가 직접 만나서 직대면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대화 상대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익명의 여러분이 아니라 당신 혹은 너 이런 방식으로 밀접된 친구 관계, 아주 지근거리에서의 그 의견을 주고받게 되는 이러한 시점을 저는 2인칭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책과의 2인칭적인 만남은 저로 하여금 삶을 새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저는 살아있음의 의미가 뭔지,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되묻곤 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물론 잠을 자면서도 이런 화두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온갖 꿈을 꾸게 되었고, 또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입문을 들여다보고, 저를 대상으로 그 책의 내용을 실제로 검증해 보려고 더 많은 꿈을 꾸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그 어느 겨울방학을 이처럼 바보처럼 꿈만 꾸다가 다 날려버리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주 소중한 실험으로 지금도 그 기억이 또렷한데요. 책과의 2인칭적인 만남에서 야기된 저의 실험과 방황은 신열이나 신내림 같은 것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곤충의 탈바꿈에 견줄 만한 그런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몇 줄 건너뛰고요. 깨어있을 때에도 자신만의 생각에 곧장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딩이었던 저를 누군가 보았다면 넋이 나간 몽상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제 생각과 체험을 말이나 글, 즉 편지로 털어놓기도 했지만 친구와의 대화보다는 책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헤매려고 했습니다. 친구보다 책이 더 가까이 있었고 책에서 만나는 세상이 더 제게는 무궁무진하게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책이 밝혀주는 미지의 세계로 곧장 들어섰고 그 길을 가는 걸 제 인생의 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깊고 먼 길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는 규칙을 알려준 데카르트도 유익했지만 헤르만 헤세의 소설 속의 주인공인 시타르타가 제가 닮고 싶은 구도자의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시타르타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이름이기도 하죠. 작품 속의 구도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철학의 길로 나설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석에 이끌리듯이 철학에 이끌렸습니다. 다른 여러 길을 저울질해서 그 중에 가장 매력 있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철학의 길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철학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그냥 그렇게 자석처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야 그동안 미친 사람처럼 들떠있던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매진해서 다행히 뜻한 바대로 제가 원하는 이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세대에서 마주한 학문의 세계는 눈부시게 광활하더군요. 인문학 중에서는 철학과 문화, 그리고 사회과학 중에서는 사회학과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학 중에서는 물리학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주마가산식으로나마 관심이 가는 학문들을 섭렵해 나갔죠. 그런데 배움의 기쁨은 컸지만 그걸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를 채워가는 배움만으로는 부족해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바라던 구도자의 길인지 회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선 이 학문의 길에 구도자는 보이지 않고 학자들만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고등학생 시절에 비해서 대학 4년은 학문의 기초를 닦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책은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었고 책은 대학보다도 위대했고 책의 저자분들은 주위의 학자분들보다 교수님들보다 더 격조가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구도자를 닮은 위트겐슈타인이라는 현대 철학자를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 주제를 놓고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준비했고요. 철학적인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을 마치고 글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그리고 평소에 흠모해오던 법정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는 몰라도 법정 스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제가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학자의 길에 막 들어서던 터였지만
구도자의 길에 대한 갈망 또한 컸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길, 즉 학자의 길과 구도자의 길이 서로 포개질 수는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양자택일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절에서 먼저 생활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천안의 성불사에 제가 잠시 있어 보았는데 그 군대 영장이 나오는 관계로 그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수십 년이 경과한 다음에 저는 그 수행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수행을 익히려 미얀마로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수행센터에서 그 수행을 했지만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게 셰우민이라는 수행센터의 그 지도자분이신 떼자니아 사야도에게 학자의 길과 구도자의 길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여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법정 스님과는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수행자의 자세는 학자가 추구하는 학문의 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학문을 수행처럼 해보라고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학문도 더 깊고 넓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말씀에서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감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철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글도 쓰고 가르칠 기회도 오게 되는데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내용을 먼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이제 현대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분은 고유화라고 그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고유화라는 표현이 오늘 정민재 선생님하고의 그 토론에서도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화하는 겁니다. 고유화한다는 것은. 이 자기화는 짓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짓기는 자기화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박사 논문을 쓰러 유학한 미국의 대학에서는 자격을 갖춘 대학원생들에게 학부 과목의 강의를 맡겼는데 저도 제가 개설한 철학 강의를 통해서 서투르게나마 미국의 대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대학 및 인근의 칼리지 말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도소의 대학 프로그램에서도 철학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그 수강생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가르치던 교도소에 유명한 재소자가 있었죠. 여러분 혹시 비틀즈의 리더였던 존 레논을 아십니까? 존 레논을 암살한 마이클 채프만이라는 암살범이 그 제가 강의하던 웬디 교도소에 있더군요. 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제게 알려주었어요. 마이클 채프만이 여기 있다고.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교도소의 수강생들은 철학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저울질하고 저마다 자신의 삶에 새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와의 만남이 갇힌 공간에서 외부의 자유인과 삶과 학문을 배우고 논하는 유일한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캠퍼스에서 제가 가르친 대학생들에게서는 저의 그 연세대 시절이 기억났고 교도소에서 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는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연상되더군요.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자신이 뜻한 길을 간다는 것은 있던 길을 잇고 없던 길을 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는 철학의 뜻을 세우고 그걸 공부하고 그로부터 성과를 내고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바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낸 그 7권의 책을 철학의 길이라는 이 한 권의 저서에 이렇게 토론의 형식으로 다 모아봤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민재 선생님하고 남은 시간은 북토크의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20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토론에 들어갈 테니까 토론이 더 여러분에게는 쏙쏙 들어오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정민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대문구에서 오신 주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석사 과정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수업도 듣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첫 말을 뭘 할지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연세대다 보니까 제가 노벨문학상 축하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당 작가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북토크의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게 제가 순서를 좀 고민해 보았는데, 좀 철학적인 내용을 가운데에 놓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제 문학에 대한 내용,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좀 문학을 많이 읽으셨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깊게 받았다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한 질문으로 짜봤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승준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책을 읽어오면서 영향을 받아오셨다고 철학의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소설로부터 거대한 영향을 받아왔다고 고백하십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데미안 시다르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유리아 유이와 같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제가 헤세의 소설을 처음 읽은 것은 고등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후에 헤세의 소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이성적인 암과 감성적인 암의 이분법이 작품 전체를 배경음악처럼 관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헤세는 개인의 영혼과 깨달음이라는 테마에 천착해왔습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는 사제 나르치스가 이성적인 암과 인간의 논리적인 지성을 대표하고 수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출해버리는 예술가 골드문트는 감성적인 암, 예술적 본능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말년의 작품이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에 도움을 준 유리아 유이 또한 주인공 요제프 크네이트의 삶을 통해서 이성적인 암과 감성적인 암의 조화를 모색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등장하는 중국 사람 모형은 육아 사상의 이상인 논리와 감성의 조화를 묘사하기 위해서 동원된 캐릭터처럼 느껴집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걸어온 철학 여정에 소설이 끼친 영향이 궁금합니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철학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현대사회에서 실종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문학이 기술화되고 인용화된 듯한 인상도 받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의 변화에 대해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궁금합니다. 소설은 아직 인생 경험이 일천했던 사춘기 시기의 제게는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사유로 이어지는 인터페이스나 스타게이트 같은 그런 거였죠. 저는 소설을 통해서 세상과 사유에 연결되었습니다. 사유? 이게 무슨 말이지? 철학자들의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생각과 같은 뜻입니다. 생각과 사유는. 근데 이제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여러분에게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제가 골든벨을 울려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게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사유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연결 이음매가 제게는 문학, 특히 소설이었죠. 근데 민재 씨가 잘 지적했듯이 지금은 소설을 위시한 책이 영상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학생도 별로 책을 안 읽습니다, 지금은. 책이 아니라 유튜브가 젊은이들과 세상이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는 표현이 굉장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튜브라는 거는 관이죠. 서로 이음매, 이어주는 관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거는 나와 너, 유입니다. 유튜브. 저는 이게 2인칭적인 어떤 인터페이스, 제게 스타게이트 역할을 했던 그런 책과의 만남이 지금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어떤 가상의 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한 거죠. 책에서 유튜브로. 그래서 저도 강연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 요즘의 젊은이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그 입력해 놓으면 쭉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오늘도 그런 것처럼 유튜브로 고전음악의 명연주를 감상하는 그런 코너도 빼놓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은 책으로 오늘처럼 북토크를 하고 그거를 뒤에서 제 조교분이 영상으로 담고 있는데 이런 영상화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그늘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겠지만 우선은 이러한 전환의 결실들을 향유하고 익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는데요. 가르타니 고진이 제기한 근대문학의 종언이라는 태제의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근대문학의 영향력이 점차로 줄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근대문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근대문학은 작가 자신의 경험을 글감으로 삼아서 이층 화자를 주인공으로 서술하는 사소설을 가리킵니다. 일본에서는 순수 문학이 SF 소설이나 미스터리 소설, 라이트 노벨이 밀려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웹소설 등이 인기를 끌면서 순수 문학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님이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처럼 1인칭 화자를 내세운 증언으로서의 문학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또 하나, 예술가들은 스스로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질문을 제기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작가가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그 어느 문명이건 인류 문명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신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화도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인간에게 고유한 그런 삶의 형식인 것 같아요. 동물들에게도 이야기, 신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 우리의 조상들, 고대인들은 세상을 신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신이 주인공인 이야기이죠. 근데 이거는 비단 이야기 혹은 문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신과 연관된 종교 음악이 서양 음악사의 모태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죠. 근데 이제 반면 근대에 오면서 그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사람이 주인공으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됩니다. 신에서 사람으로. 그래서 근대 문학은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이고 서양 음악에서도 예컨대 종교 음악은 그냥 하나의 장르로 남고 사람의 감정과 그 생각을 담은 그런 음악들이 이제 널리 작곡되고 연주되고 합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이런 분들이 다 나름대로 종교 음악도 작곡을 하긴 했지만 보다 인간에 호소하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음악으로 고전 음악을 이제 변화시킨 장본인들이죠. 근데 온 세상을 무대로 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신화에 견주어서 근대 이후의 문학은 소설 혹은 픽션으로 격화된 느낌입니다. 소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냥 한문으로 풀면 작은 이야기 아닙니까? 큰 스케일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픽션이라는 말은 소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허구 아닙니까? 허구, 거짓. 근데 신화 시대의 사람들은 신화에 대해서 누구도 픽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세상이 그 신화대로 돌아간다고 믿었고요.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 우리를 포함하는 사람들은 소설에 대해서 그거는 픽션, 허구이고 그냥 작은 이야기야. 큰 스케일의 이야기는
과거에는 신화가 누렸다면 지금은 문학이 아닌 우주론이나 혹은 철학의 형이상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는 셈이죠. 우주론은 물리학에, 그 다음에 형이상학은 철학에 속하는 분과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문학을 사람들이 더 이상 읽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철학적인 작가나 작품을 찾기가 어려운 게 더 큰 문제, 더 큰 아쉬움입니다. 한국 문학은 그냥 규방 문학을 방불케 하는 사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좀 트인 안목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가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한국 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다만 그에 대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공감하는 거는 이제 그 사적인 이야기가 이제 근대 문학이 어느 정도 끝난 이후로 그 사적인 이야기들의 어떤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줄고 있는데 다만 한국 문학이 그에 대한 변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좀 느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쓴 철학적 탐구를 이승준 교수님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키워드로 읽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저서인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연주의 철학자로 해석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철학의 길 가운데 10강과 11강에서 언급이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탐구에서 강조했던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서 교수님이 강조한 주제는 삶의 형식, 언어게임의 문법, 그리고 자연사입니다. 삶의 형식은 이제 영어로는 The Form of Life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원초적인 행위와 발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사는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유 속에서 거대한 추출 기둥으로 여겨집니다. 제 견해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탐구의 독해 방법은 인간의 원초적인 활동을 사회 행위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존 맥도웰의 후기 비트겐슈타인 독해와 흡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흡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맥도웰에게 있어서 형이상학자들이 흔히 빠지게 되는 해결 불가능한 형이상학의 문제들, 철학적 불안을 치유하는 방법은 정화론과 소유에 신화하는 대안을 거부하고 제3의 길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기존에 주어진 언어로부터 새 체계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 활동을 잘 관찰해서 말의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안을 치유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불교의 비유를 사용해서 세상의 공황, 색특시공을 인식하고 고통과 집착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성불교 스승들의 해결 방법과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와 삶의 형식을 강조한다는 처방을 내렸을 때 철학자들이 느끼는 불안이 어떻게 해소되며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사유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통찰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듣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난해한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패스하시면 되고요. 제가 좀 풀어서 좀 일단 질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역사가 200주년이 되던 해인가요? 그때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의 뉴스위크였나요? 타임즈였나요? 거기서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미국에도 철학자가 있다고? 뭐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철학자가 누가 있지? 가장 유명한 사람을 써서 내라 그랬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차치하고 미국에도 철학이 있냐는 그런 반문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현대는 철학이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만학의 왕이 철학이었다고 하는데 그 만 가지의 학문이 다 철학에서 나온 거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 분화되어서 각자의 그 브랜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모태가 되는 철학 자체는 이렇게 좀 묻혀버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철학을 들춰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럴 여유나 깜냥이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현대에도 그 철학은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중요한 그 비전과 통찰을 제시하는 철학자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사람으로 민재 씨가 지금 거론한 루드비히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고요. 또 민재 씨가 그 질문 중에 거론한 존 맥도웰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둘 다 생소할 겁니다. 간략히 그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의 철학을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면 그 20세기에 들어서 철학이 어떤 큰 주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그 세상이란 무엇인가 혹은 세상에 대한 알미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20세기에 오면서 철학자들의 관심사는 세상 혹은 그 우리가 사람으로서 알게 되는 세상에 대한 알 이런 것보다 언어의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그 의미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어떤 문장은 참이고 어떤 문장은 거짓이라는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갖는가? 이런 것들이 20세기 이후에 철학의 근본 화두로 급부상되었죠. 이러한 그 주제 변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위트겐슈타인이고요. 그 다음에 맥도웰은 그 후속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트겐슈타인은 그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서 그 이 언어 사용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삶의 형식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삶의 형식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위트겐슈타인은 각 그 생물 종마다 삶의 형식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띄워봤습니다. 예컨대 고양이의 삶의 형식은 고등어의 삶의 형식과 다르죠. 고양이의 삶의 형식은 네 발로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후각을 가지고 있고 꼬리로 이렇게 자기의 그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사람하고도 친근하고 그 다음에 뭐 쥐를 잡아먹고 이런 게 고양이의 독특한 삶의 형식이라면 고등어는 일단 네 발이 없죠. 지느러미를 가지고 물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고등어끼리는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꼬리로 소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또 박쥐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삶의 형식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박쥐는 무슨 뭐 소나를 쏘아서 그 소나의 반향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한다고 하죠. 저로서는 잘 상상도 가지 않는데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생물 종들은 다 저마다 종을 베이스로 해서 즉 스피시스를 베이스로 해서 삶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형식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도 달라지는데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위트겐슈타인은 자연사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자연사, 안락사가 아니라 natural history.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과학박물관에 가보면 자연과학 박물관이 있고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과학 박물관에 가면 여러 자연과학의 성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열이 되어 있겠지만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종이 그 유인원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네안데르탈, 크로마뇽인
현생 인류까지 오는 그 진화의 역사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실제 히스토리가 잘 진열이 되어 있죠. 그런 의미의 자연사가 위트겐슈타인이 주목하는 사람의 자연사입니다. 즉 사람의 삶의 형식이 있고요. 즉 박쥐나 고등어와 구별되는 삶의 형식, 사람만의 삶의 형식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삶의 형식을 갖고 살아온 궤적으로서의 사람의 자연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위트겐슈타인이 보기에는 사람을 틀지우는 기둥뿌리이고 철학도 예외는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여타의 동물과 사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그 계기는 사람만이 분절된 꽤나 복잡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거죠. 물론 그 동물들도 그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언어로 소통을 한다는 보고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그 동물들이 사용한다는 언어는 그 분절, articulation의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소박합니다. 분절화가 몇 개 안 이루어져요. 아주 중요한 것들, 뭐 적이다, 혹은 배고파, 뭐 이런 그 실제 본능과 연관된 것들에 머무는 데 반해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분절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로 말미암아 학문과 예술이 꽃피우는 거겠죠. 자, 이 정도로 이제 그 현대 철학과 특히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정민재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정 선생님이 그 거론한 맥도웰과 위트겐슈타인의 그 사이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엄청납니다. 그 차이점을 몇 개를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맥도웰과는 달리 위트겐슈타인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가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철학자들은 전문 용어로 소여라고 말해요. 소여. 저에게도 좀 어려운 한자인데 주어진 것을 소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여는 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삶의 형식이 그 틀 지우고 있고 그 형식 안의 내용이 사람의 그 자연사라는 거, 이것은 주어진 사실이라는 점에서 소여를 신화로 본 맥도웰과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맥도웰과는 달리 위트겐슈타인은 철학자들의 불안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거나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질병? 철학이 질병이라고? 혹은 철학이 불안이라고?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이러한 태도는 위트겐슈타인에게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보다 익숙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초기 경전들을 보면 석가모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온 게 어떤 세상에 대한 근사한 형이상학이나 철학을 설파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려 왔다. 나를 의사로 불러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하는 질병이나 의사는 뭐 무슨 암이나 심장병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거죠. 멘탈 닥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하고도 어느 정도는 오버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는 정신병만 치료하겠지만 석가모니가 본 인류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근원적인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러 온 게 그 석가모니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트겐슈타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 사람들이 철학자를 포함해서 질병에 걸려 있고 이 질병은 위트겐슈타인이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석가모니하고의 차이가 나는데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빚어지는 질병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제자리에 제 질서하에 바로 세우는 게 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치료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동양에는 없었나요? 동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논어에 보면 그 공자에게 어떤 제자가 묻습니다. 공자님께서 세상에 권력을 얻는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공자님의 대답은 어땠죠? 내가 권력을 얻는다면 나는 제일 먼저 세상에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말을 한자로 정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울 정자에 이름 명자. 그래서 정명론이 공자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때 말하는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람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는 부부답게 바로 설 때 비로소 세상이 평정되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질병이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비켄슈타인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질병에서 벗어난 건강성이 비켄슈타인이 지향하는 철학의 방법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철학의 길의 본문에서 제가 좀 짚어볼 질문이 있어서 페이지 390페이지에서 이승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료행위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결코 물질로 대하지 않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여타의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와도 구별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탐구해야 할 중요한 원초적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인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며 사람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내세운 중요한 준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생각과 이제 흡사해서 찾아봤더니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하고 험난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칸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칸트의 사유는 칸트가 믿고 있던 루터교의 프로테스탄트적인 세계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윤리학이 있고 그것이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 침묵주의적 윤리학인데 그러한 윤리학과 칸트의 의무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겐슈타인은 칸트적 의무론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윤리학과 칸트의 윤리학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리고 침묵주의적 윤리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칸트는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서양 철학의 대명사처럼 통칭되는 철학자이고 반드시 거쳐가야 할 아마 가장 중요한 철학자로 손꼽아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칸트를 만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에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억만장자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통해서 도를 깨달으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크게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들은 예로 다시 돌아가서 공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한 말씀 중에 아마 여러분도 들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전에 도를 깨달으면 오후에 죽어도 좋다. 기억나십니까? 생명과 맞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도라는 건 진리의 다른 이름인데 비트겐슈타인도 공자를 읽진 않았지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탈장으로 징집에서 면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해서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할 때 입대 원서에 가장 위험한 곳에 저를 꽂아 주십시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전선의 가장 위험한 포스트에 배치가 되어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 그 절체절명의 그 도륙의 현장에서 그 노트에 일기를 썼습니다. 뭐 그 일기가 지금도 상당 부분이 남아 있는데 뭐 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 깊은 철학적인 성찰을 그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 포로로 그 포로 수용소에 이제 지가 되는데 거기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과 칸트라는 철학자와 그 비켄슈타인과의 만남은 1차 대전의 전쟁터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책을 통해서 맺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두 사람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뭐 일방적인 거겠죠. 칸트가 선대 철학자이고 비켄슈타인은 훨씬 후대 철학자이기 때문에 칸트의 영향을 비켄슈타인이 많이 받은 셈인데 그 중에서 이제 칸트의 큰 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게 지식보다 신앙을 우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이러한 칸트의 가르침도 비켄슈타인의 철학적인 저술들에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비켄슈타인이 쓴 일기 중에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영혼에 대한 태도와 같은 것이다. 사람을 어떤 도구나 혹은 뭐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대하는 그러한 태도, 영혼에 대한 태도를 사람에 대한 태도로 동치시키는 거, 저는 칸트의 영향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모시는 거 말이죠. 근데 이제 칸트와 비켄슈타인이 다른 부분도 있죠. 예컨대 칸트는 도덕론을 형이상학으로 체계화하려고 했는데 비켄슈타인은 어떠한 형태의 형이상학도 그 동반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형이상학이란 건 뭐냐 하면요. 영어로는 메타피직스인데요. 피직스 너머에 있는, 즉 자연현상 너머에 있는 그 불교의 용어를 빌면 출세관적인 그런 학문이 형이상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비켄슈타인은 그것은 사람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형이상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 역시 비켄슈타인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음으로써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이성 비판이 제목은 순수이성에 대한 비판이지만 실제 하이라이트는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칸트도 도덕의 차원에서는 형이상학을 옹호했습니다. 근데 비켄슈타인은 그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칸트는 자신의 윤리학을 의무론이라는 방식으로 체계화했는데 비켄슈타인은 어떠한 형태의 이론과도 동반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역시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철학자들 사이에는 닮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양의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인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사이에는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들 간에도 역시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그 곳이 서양입니다. 동양은 좀 덜 드라마틱해요. 동양 사람들은 점잖고 또 그 조상들을 존숭하는 이러한 게 몸에 배 있어서 그 앞선 세대를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좀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것을 좋아해서인지 그 변화가 아주 컬러풀하고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칸트와 위켄슈타인의 경우에도 그 위켄슈타인이 칸트를 받아들인 점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 자기 길을 간
그런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의 경우에는 뭐 제자백가 시대에 나온 사서삼경이 수천 년을 지배해 왔죠. 조선 500년을 지배한 학문도 주자학이라는 학문인데 그 동양의 주자라는 송나라 때 학자가 그 어떤 큰 체계를 이루어냈는데 그거 한 작업도 역시 그 잘 들여다보면 사서삼경에 대한 주석입니다. 커멘터리. 물론 사서삼경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자의 그 공로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동양적인 사유에서 찾아지는 정체성,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반면에 서양의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 사제관계 간에도 차이와 그 유사성이 공존하는. 저와 그 정민재 선생님 사이에도 그 오늘 여러분이 구경하면 알겠지만 차이성이 엄존합니다. 유사성도 있고요. 저의 수업 시간에는 즉 오늘 인생학교 말고 연세대학원에서 수업 시간에는 이게 더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러한 그 어떤 차이성과 유사성의 시줄 날줄 형식의 새끼 코기가 그 어떤 인문학적인 전통을 그 형성해가는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20분간의 자유 토론 시간에 저를 마음껏 밟으십시오. 여러분이 나가기 위해서는 저를 밟고 또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 실천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불경의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굉장히 그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거에 비해서 불교의 경전에는 그 또 부처님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석가모니가 지향했던 바는 자기 자신 역시 하나의 등불로서 그 의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기를 제자들에게 바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그 철학 토론이 벌써 4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데 머리도 식힐 겸해서 음악으로 철학을 한번 감상을 해볼까요? 음악도 철학의 중요한 그 에듀케이션이고요. 저는 그 서양의 음악사에서 세 사람을 철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토벤, 그리고 브루크너, 그리고 브루크너의 제자인 말러. 세 사람을 다 감상하기는 어렵겠고 오늘은 그 구스타프 말러 세 번째 사람의 그 교향곡 2번 끝부분을 듣겠는데요. 이 교향곡 2번이 굉장히 깁니다. 1시간 20분 정도 되는 대곡인데 그 중에 10분만 피날레 부분만 듣겠는데 오늘 연주할 그 연주자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힐레비 마틴 페르토라는 소프라노하고 안네 소피 폰 오터라는 메조 소프라노 그리고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버밍엄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분간 음악을 감상하고 저와 다시 만나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막 제가 믿었던 그 세상이 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정말 천지개벽을 하는 그런 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저 곡을 들었을 때. 지휘자인 사이먼 레틀이 출세작이기도 하죠. 이 연주 때문에, 이 해석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이먼 레틀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부름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출세작이기도 한데 말러의 구도 정신이 잘 묻어있는 훌륭한 곡이고 연주도 너무나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민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 정 선생님이 말러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하셨죠? 그걸 먼저 말씀해 보시죠. 네. 제가 말러에 대해서 자세히 논할 만큼 말러를 잘 쓰지는 않았지만 다만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철학의 길에서 브루크너를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423페이지에 예술작품은 세상이 발신하는 의미의 신호를 수신한 예술가가 이를 생생하게 형상화해 낸 것입니다. 예술작품이 다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이중적으로 고유함으로써 예술가와 소통하고 감수성을 제거하고 삶에 대한 이해를 심화합니다. 저는 문학작품 이외에 고우의 그림과 브루큰의 교향곡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에 사실 음악적 취향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그 브루크너와 말로를 비교하면서 브루크너가 작곡한 9번 교향곡은 베토벤의 9번에 대한 항변이기 때문에 견딜만하게 된다. 이런 식의 서술을 합니다. 한편으로 구스타프 말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면 그리고 이런 뜻에서 브루크너의 교향곡은 말로의 교향곡보다도 훨씬 더 영웅적 시대의 교향곡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말로의 교향곡이 예술작품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의 것이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말로의 음악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 내가 믿다시피 참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을 하는데요. 사실 뭐 피트겐슈타인의 취향이 좀 독특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경향성을 보면 말로가 작곡한 교향곡과 배지의 노래는 클래식 애호가 중에서는 다수가 좋아하고 즐겨 듣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말러리안이라는 호칭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말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 취향이 바로크와 이제 고전주의 음악에 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만약 말러의 음악에 큰 가치가 숨겨져 있다면 제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어야만 말러에게서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브루크너를 평가하면서 왜 말러를 저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클래식 음악이 여타의 음악과 비교해서 특별히 좋은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클래식 음악이 다른 장르의 음악과 비교해 무엇이 좋은지를 말하기는 개인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도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음악을 감상하고 또 이제 어떻게 느꼈는지 학생들 개개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곤 하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이인칭적인 고유화 이런 거는 보편화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냥 보편화되기 어려운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같은 곡을 들었구나 라고 그냥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건 비단 그 학생들에게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가나 평론가들 사이에도 특정 작품을 놓고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까닭이 이 고유화라는 거, 자기화하는 거 말이죠. 작품을. 그게 작품뿐 아니라 고유화하는 사람과도 밀접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즉, 어떤 작품에 대한 이인칭적인 고유화는 공적이면서도 또한 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품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말러의 경우에는 악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유화는 공적인 거죠. 누구도 다 일단 말러의 그 작품을 해석할 때, 연주할 때 악보를 보고 해야 되고 그 악보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거니까요. 공적인 거죠. 근데 그게 고유화되는 순간에 작품은 감상자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연주를 들려준 사이먼 레틀은 악보를 연구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잘 스케치를 하고 그 포디움에 올라와서 교향악단을 지휘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오늘 이승종 선생 수업 시간에 말러를 10분간 감상한다니까 처음에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그 스토리야. 1시간 10분에 해당하는 앞부분을
거두절미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10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몰입을 해서 이런 그 어떤 부활의 경지를 논한 훌륭한 작품이구나. 부제가 부활입니다. 대한국 이번에 부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 작품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그 작품은 감상자와 하나가 되고 사적인 그런 어떤 고유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작품과 그 감상자와의 만남은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현상은 다른 경우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세상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저는 남자니까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많은 여성들 중에 단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절세의 미인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거의 접신에 가까운 정도의 강도 높은 사랑의 느낌을 체험합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내가 무슨 깍지에 씌웠나 봐. 알고 보니까 저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랑의 느낌은 정말 강렬했고 저의 경우에는 온몸을 마비시킬 정도였으니까요. 처음 만나고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돌아와서 그 졸업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 텍스트가 이제 하이데거였거든요. 졸업시험의 텍스트가. 한 줄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치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거. 그건 제가 만나고 온 그 여성이 눈에 어른어른해서 그 시험 공부 전혀 못하고 그 졸업시험장에 가서 그냥 그리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통과를 시켜서 가까스로 졸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체험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고유화라는 거에 선택적이고 강렬하고 가변적인 겁니다. 브루크너와 말러에 대한 그 위켄슈타인의 호불호, 저는 그냥 참조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위켄슈타인은 이렇게 봤구나. 근데 감상자 각자가 그냥 직접 평가하고 고유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악 평론, 예술 평론을 그닥 신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봤는데, 제가 꼭 그 전문가, 학자, 평론가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작품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그냥 그 각자 여러분이 그 작품과 직접 대면해서 그 어떤 접신의 상태를 이루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저게 뭐야, 별거 아닌데? 노벨 문학상이 이 정도야? 하면 또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예술 작품의 어떤 특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경우에도, 우정의 경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울고불고 하지? 제3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생일대의 사건인 거죠. 그 송영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출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출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파블로 카잘스라는 첼리스트가 그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처음 듣고 그 송영이라는 소설가의 전원입니다. 어디서 읽고서 쓴 거겠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편지에. 마테 순환곡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 몇 주일 동안 누워만 있었다고.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마테 순환곡이 그 정도일까? 저는 좋아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 곡을 듣고 누워있긴 했지만 할 거 다 했어요. 그만큼 그 고유화의 그 강도가 그 카잘스와 저가 다른 거였죠.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식 음악과 다른 장르의 음악에 대한 호불호도 저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더 철학적이고 락 음악이라고 덜 철학적이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저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그
그 과학 음악에서 제가 판단할 때 철학의 경지에 오른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작품을 학생들하고 같이 감상을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클래식보다 락 음악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 또 그런 거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민재 선생님하고 아마 한 꼭지 정도 더 질의 토론을 하고 여러분과 그 이제 플로어에서의 대담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죠, 선생님.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여쭙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을 좀 이뤄냈지만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인권과 민주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 보면은 뭐 대학교 이제 뭐 도립조카다 혹은 이제 인문학 고사기이다 뭐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경제 논리에 힘을 쓰지 못하는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이 참 그 처참한 나라였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못 사온 그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에서의 일장이라고 그러나? 일장은 전부 고아원에서 온 애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고아원이 많았죠? 제가 살던 동네 버스 정류장 이름도 고아원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 세대 분들이 큰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일념에 자신을 희생하신 덕에 우리나라가 정말 고도 성장을 이룩했죠. 한강의 기적입니다. 노벨상 받으신 분도 한강이고, 우리의 어르신 세대가 이루어낸 기적의 이름도 한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셨고 원룸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 직장에서 돌아오시면 너무 피곤해 하셔서 일찍 불을 끄고 그냥 주무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8시, 9시부터 잘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가. 근데 원룸이기 때문에 불이 꺼지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온갖 공상을 다 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인데도 소아 불면증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둠 속에서 원망도 좀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한데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는 안 산다, 그런 생각이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고생 하셔서 일궈낸 게 지금의 어떤 풍요로운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고요. 이러한 반석 위에서 이제 인권이나 민주주의, 인문학적인 가치를 꽃피울 차례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의 세대, 그 다음에 민재 씨의 세대, 후속 세대들이 향유하면서 또 일구어 나가고 전진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기성 세대는, 저도 기성 세대입니다만,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사유를 전개하지 못하고 사대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구시대의 유물을 퍼나르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에 젊은 분들, 그 다음에 민재 씨, 젊은 세대가 저러한 시대착오적인 질곡을 과감히 청산하고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안목과 비전을 길러서 다가올 시대를 당당히 선도할 수 있기를 그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아있으니까 한 세션만 더 하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좀 뭐랄까
그러니까 사실 한강 작가도 그 뉴욕타임즈 기고문에 적었지만 그 한국이라는 어떤 한반도라는 나라 자체가 일종의 그러니까 소련 vs 미국의 어떤 전쟁터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러한 배경 위에서 이 나라가 이제 어떤 남한으로서 절반이 나눠서 발전해온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 발전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제 군사독재 시절이 한 4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은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뭐 약소국이던 시절이 길었으니까 어떤 이해는 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나,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인문학의 수준 혹은 이제 학문 자체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려면 사유의 자율성, 그래서 이거 자율성을 제 어떤 언어로는 근대 철학에서 강조했던 어떤 방법의 선택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율성이 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실패에 대한 용납이라고 할까, 어떤 관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실패라고 하는 게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어릴 때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좀 실패를 해도 용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크리티컬하지 않았는데, 예컨대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면 어떤 실패라는 게 바로 이제 어떤 학점으로 연결이 되고, 혹은 또 이제 어떤 과정에서 실패하면은 뭐랄까 좀 평가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관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이제 다이나믹한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인식하고 배우지만 실천의 차원에서는 잘 행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도 종종 하는데, 어떤 변호사분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재능과 끼가 많아서 뭐 이런 걸 그냥 펼치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대학교의 시스템이 재능과 끼의 표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이것만 바꾸면 된다, 뭐 이렇게도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쨌든 이건 좀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젊은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그 문제점으로 생각한 사대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쏠림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그 둘의 공통적인 문제는 답정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그걸 읊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 말이죠. 철학과 당파성이라는 것은 서로 상극인데, 이걸 하나로 묶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대주의나 사회주의는 닮은 꼴입니다. 저는 그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어떠한 전제에도 걸림이 없이 백지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서양의 철학사를 열어 밝힌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최후 변론에서 한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나를 그 법정에 세운 아테네 시민들은 나하고 차이가 하나 있다. 아테네 시민들이나 나 소크라테스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는 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즉 아테네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 그게 여러분과 나 사이의 유일한 차이다라는 그 유명한 변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기꺼이 받아서 마시고 세상을 떠났죠. 이처럼 그 답정너를 강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순수한 탐구 정신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서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종교, 동양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그 업을 일으키는 12가지 연기의 과정을 설한 석가모니가 연기의 첫 번째 단계를 무명이라고 했었죠. 12연기설의 맨 앞에 놓은 게 무명인데, 무명이 뭡니까? 무지예요. 무지로부터 그 온갖 업들이 그 12단계를 거치면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가르친 기독교,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는가?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건데 어떤 죄를 말하는 거죠?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지도 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이러한 어떤 순수한 탐구 정신이 그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했던 이전의 학문과 대별되는 그 순수한 철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이 이 사대주의와 사회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어 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 분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과 무지를 개탄하곤 하죠. 3.1운동을 요즘 세대는 3.1 운동으로 얘기를 하고 남침을 남한이 북한을 침략하는 걸로 이해하고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개탄을 하는데 저는 우리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게 향후의 개선의 여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젊은 세대가 얼마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무관심하고 무지한지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모르고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것처럼 백지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건 저의 체험에 따르면 교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가 움켜쥐고 있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기란 아주 지난한 일이어서 젊은 세대의 무지는 제가 야단을 치진 않습니다. 잘 순치해서 바른 역사 이해를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정 선생님하고의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손을 들고 자유롭게 그 질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조남을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없으면 제가 이제 답정너로 여러분에게 강요할 테니까. 예,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손을 드셨습니다. 조남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여의도에 살고 있는 김현순이고요. 김현순. 현순. 예. 예. 지금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 교수님이 사람을 볼 때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그게 무척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김현순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캠퍼스에서도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그 출처가 되는 칸트의 그 판단력 비판, 실천 이성 비판과 같은 텍스트를 읽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2차적인 거고요. 그 김현순 선생님이 속하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관계는 저의 체험에 의하면 부모를 모델로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의 자녀도 그렇고. 그래서 자녀들은 사실은 큰 잘못이 없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를 책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즉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람답게 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수단으로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커리어를 너무 강조하는 거, 이런 거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사람을. 네가 어느 학교에 가야만 저렇게 돼. 그러면 그걸 아이들한테는 그래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선호하는 그 대학이 더 중요하구나 나보다. 나도
그 대학에 들어가야만 사람 대접을 받는 거구나.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동료들에게도 그다음에 그 자녀가 커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 이런 잘못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대물림되는 거.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하는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도 6년간의 유학을 통해서 그 깨닫게 된 것은 서양의 경우에는 물론 파탄난 가정도 많이 있지만 표준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식을 동등한 인격체로 상대를 하고 또 굉장히 독립적으로 가르치면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게 특효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 대학에 들어와서 뭐 철학의 원전을 읽고 칸트를 공부하고 이런 거는 2차적으로 그 아이의 어떤 지적인 면에서의 도야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사람됨 자체는 어렸을 때 형성이 되고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네. 네, 조남을 말씀해 주시죠. 연희동에 거주하는 강성미라고 합니다. 강성미 선생님. 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와닿는데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젊은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또 잘못 알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웬만하면 다 대학을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잘못 그때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건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바로 않는다는 것은 우리 나라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성 제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육열은 높은데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고 이런 문제점은 뭐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조금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역시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받아보면 신입생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연세대학에 오기까지 정말 고생을 한 겁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짠해요. 그 다음에 시험 감독도 제가 들어가곤 하는데 그 논술 시험이나 이런 거 말이죠. 풀고 있는 학생들 보면 저 같은 그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표정이 밝지가 않고 너무나 긴장해 있고 아주 중요한 날이죠. 인생을 결정하는 날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교과목 이외에 다른 것을 소화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잃어버린 자기의 젊음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하는 거 그렇게 많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람답게 놀아보질 못하고 10년을 공을 들여서 대학에 왔는데 대학에 와서도 또 지옥에 온 것처럼 막 열심히 가르치고 뭐 과제를 받고 성적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싶어서 저는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영업 비밀인데 초년 1, 2학년생들에게는 그렇게 과하게 제가 이렇게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서 연세대학에 들어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젊음을 마음껏 누리고 이성 친구도 사귀고 뭐 MT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래야 좀 전인적으로 크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들어가기 위한 입시 준비 때문에 그냥 한국사 과목도 암기 과목이 되어버리고요. 또 들어와서는 잃어버린 자기의 젊은 시절의 낭만 이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한국사를 공부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참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는 그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바른 한국사에 대한 그 정보를 나눔을 하지만 절대로 강요를 하진 않습니다. 강요를 하면 오히려 더 백파이어, 또 후유증이 더 커지더라고요. 예. 저 선생님하고 만나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피 인물이 되고 하니까 역시 그 역사에 대한 관심도 그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 자녀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여러 그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역사에 대해서 크게 잘못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 저와 같은 70, 80 세대는 한국사를 공부를 할 때 이 한국의 사회를 변혁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병들은 나라, 혹은 그 당시의 표현을 빌면 어떤 그 선진국의 식민지 국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이렇게 답정너식으로 주입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알게 된 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짧은 역사가 짧은 나라이고 또 미국이 들어설 때 인디안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죠. 그 업을 많이 쌓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더라고요. 놀랐어요.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자유주의 국가이건 제가 그 답사했던 공산주의 국가이건 똑같습니다. 그 국가에 대한 그 정체성,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공동체 의식 이런 게 한국처럼 널널해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성세대인 저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책을 쓸 때도 그 젊은이들에게 바른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 여러 번 퇴고를 거듭하면서 공을 들였죠. 왜냐하면 역사를 잘못 알리는 거는 이거는 조상들에게도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젊은 세대와 그 역사에 대한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격이 없는 토론 이런 것들이 그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해주시죠. 네, 선생님. 조남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편윤정이라고 하고요. 편윤정. 편윤정 네. 선생님. 우선 교수님 세계적으로 오늘 대화의 해석학이라는 게 하나요.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이 됐고, 오늘 강의에서도 계속 언어나 사람의 뭐 상호 존중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 기성세대의 그런 것들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최근에 겪은 일인데 특히 조직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다 기성세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리한 입장에서 그 상대 존중 문화가 부족함이 있고 답정너라고 하셨는데 특히 조직 문화에서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상대한테 조직에서는 이제 상사가 직원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되게 교묘하게 기분 나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과 언어 행동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건 결국 스트레스로 오고 그런 조직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어제 그 국감에서 뉴진스 한이의 말들 너무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증거가 어떻게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는 사고 존중 문화가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 선생님은 저보다 저의 인생 선배이신 것 같은데 이 한국이 그 근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심지어 100년 전의 문헌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읽는데 읽지를 못해요. 저도 어렵고요. 정인보 선생의 조선사 연구 같은 작품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요. 이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을 정도로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하나를 그 테니스라는 사회학자의 그 어떤 분류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공동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농경 공동체 사회. 근데 테니스는 현대사회는 이익사회라고 말하죠.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그 사회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측면과 이익사회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이 혼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그 서양에서 보면 서양은 이익사회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익을 위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아주 쿨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익사회인데도 공동체적인 면을 또 강조하죠. 우리가 남이야? 뭐 나가서 그 회식 이런 거 막 강요하고요. 이제 공동체적인 그 사회의 어떤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공동체 사회에서의 논리인가 아니면 이익 사회에서의 논리인가를 저도 막 헷갈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엄청나죠. 뭐 여러분들은 그 저처럼 그냥 내성적으로 견디지만 마시고 그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공동사회적인 논리는 공동사회적으로 풀고 이익사회적인 논리는 이익사회적으로 쿨하게 풀면서 이걸 오버랩해서 그 막 혼동스럽게 운영을 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처음 만나 뵀지만 굉장히 그 경험도 많고 현명하신 분들이고 다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그 읽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런저런 저의 부족한 삶의 그 체험을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2시간 동안 참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뵙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2시간 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